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촌의 역사와 미래. 이제 지난 시간에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2000년대에 이제 접어들어서 부촌의 역사와 미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는 강은영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2000년대로 넘어옵니다. 2000년대는 정말 또 어느 또 부촌이 또 등장할지 궁금합니다. 프라이드 앤 프라이빗 이렇게 이제 소주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얘기해 주시죠. 2000년대는 대치동과 도곡동의 시대입니다. 예, 압구정에 이제 조금씩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노후화되면서 도곡동과 대치동의 첨단 아파트들이 최첨단 아파트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2002년도에 타워팰리스를 시작으로 해서 2005년도에는 동부 센트레빌, 그리고 2006년도에는 도곡 렉슬, 그리고 2007년도에는 대치 아이파크 등 최첨단 아파트들이 이제 줄줄이 들어오게 되고, 또 이 시대에 대치동의 학군이 형성이 돼요. 대치동 학군이 형성이 되면서 이때 아파트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아파트 주민들이 그 아파트에 대한 자부심이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게 되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건 타워팰리스인데요. 타워팰리스는 원래 아파트 부지는 아니었어요. 삼성에서 여기에다 사업 건설을 위해서 여기 부지를 서울시로부터 매입을 했는데요. 당시에 일조권과 교통체증을 우려해서 주민들이 좀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때 또 마침 IMF가 터지면서 이게 좀 무산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짓게 됐는데요. 이때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이 시공을 하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타워팰리스 1, 2, 3차가 차례대로 입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타워팰리스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좀 많이 붙었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커뮤니티 시설이거든요. 당시 아파트 단지에서는 최초로 이렇게 수영장이 단지 안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헬스 클럽이나 아니면은 뭐 골프 연습장, 도서관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들어왔고, 또 지하에 마트도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거의 모든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타워팰리스 주민들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0.1%다라는 그런 좀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 커뮤니티 시설 안에서 그들만의 커뮤니티가 또 형성이 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유비쿼터스 시스템인데요. 이때 최초로 유비쿼터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엘리베이터나 정문이나 출입문에 카드키나 지문 인식을 통해서 출입을 할 수 있게 돼서 보안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리고 집에서 커튼이나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모바일을 통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최초로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서는 굉장히 이제 파격적인 시스템이었었고요. 타워팰리스가 처음에는 조금 미분양의 오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격이 좀 떨어지다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굉장히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3년 동안 거의 3배 가까이 그 가격이 뛰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는 약간 하락 보합세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가 아파트가 아니라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전용률이 좀 낮아요. 그래서 같은 평형대의 아파트보다는 전용 면적이 좀 작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또 타워형으로 설계가 되다 보니까 환기가 잘 안 되고 관리비가 좀 비싸다는 단점이 있고, 여기가 이미 상업지역에 900% 이상의 용적률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좀 하락 보합세를 유지를 했었는데, 자, 이제 2010년대에 넘어오면 천상의 정원, 극한 조망권. 자,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2010년대에는 이제 반포동과 성수동의 시대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먼저 반포동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반포동은 한강변 입지에 3호선과 7호선, 9호선, 3개의 노선의 지하철이 지나가기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죠. 그리고 반포동에는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고요. 여기 신세계백화점과 6호 아울렛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생활 편의시설들이 많고 학군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기가 그런 장점으로 해서 새로운 부촌으로 떠오르게 됐고, 특히 2008년과 2009년에 반포 자이와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가 입주를 하게 되면서 명실상부하게 이제 부촌에 입지를 다지게 되는데요. 특히 이 두 단지는 조경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정말 외부에서 구경을 올 정도로 조경이 굉장히 뛰어난 걸로 유명한데요. 먼저 반포자이의 조경을 보시면은 반포자이는 3개의 숲과 14개의 정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1200여 개의 소나무가 심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녹지율이 무려 40%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단지 안에 2.4km 정도의 산책로가 또 조성이 되어 있고요. 특히 여기에는 여름에 카약으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외부로부터 칭찬도 많이 받고 주목도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반포자이가 조경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당시에 반대편에서 공사를 하고 있던 반포레미안 퍼스티지가 굉장히 조금 견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조경에 힘을 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그래서 에버랜드 조경팀이 여기 이제 투입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마케팅을 굉장히 강화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금강산 만물 석산을 여기다가 재현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인공 폭포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서 1000이라는 숫자를 이제 내세우게 되는데요. 1000이라는 숫자로 대변되는 3개의 상징물을 여기에 조경에 이제 투입을 하는데요. 하나는 1000년 수령의 나무고요. 또 하나는 약 1000평 정도 되는 연못, 그리고 또 하나는 약 1000근 정도 되는 해태상, 이렇게 3개의 상징물을 내세우게 됩니다. 반포동은 지금 되게 상징적인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2021년에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평당 1억 원 시대를 연 아파트가 있죠. 아크로 리버파크라고 하죠. 아리팍이라고 또 하는데요. 예, 그런 아파트가 있고, 또 최근에 그 한강변의 4개 아파트 단지를 통합해서 재건축을 한 원베일리라는 아파트 단지가 또 8월 달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곧 입주네요. 네, 곧 입주를 이제 시작하게 되고요. 반포동은 앞으로도 계속 재건축이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주목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성수동으로 넘어갑니다. 네. 요즘에 MZ세대의 핫플로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성수동인데요. 성수동 한강변에 이제 3대장이 있습니다. 3대장은 바로 트아길이라고 하는 트리마제와 아크로 포레스트, 그리고 이제 갤러리아 포레가 있는데요. 이 3개 단지는 굉장히 화려한 외관하고 이제 뛰어난 편의시설을 자랑을 하는데요. 그런 것 중에서도 가장 여기서 내세우는 것들이 극한의 조망권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블루 조망권과 그린 조망권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강북에 있다 보니까 강남과는 달리 남쪽으로, 남향으로 한강을 내려다볼 수가 있잖아요. 남향으로 한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블루 조망권이 있고요. 그리고 용산공원을 제외하고 서울에서 가장 큰 공원이죠. 서울숲 공원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린 조망권. 그래서 이 3개 단지에서는 이 그린 조망권과 블루 조망권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아주 극한의 조망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 아크로포레스트에는 2021년에 SM이 또 입주를 하기도 했고요. SM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전지현이 최근에 여기 아크로포레스트 펜트하우스를 130억에 매입을 해서, 근데 전액도 현금으로 매입을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지금 성수동은 연예인들이 가장 선호하기도 하고 가장 많이 살기도 하고 있는 그런 동네로 유명합니다. 네. 네. 자, 이제 2020년대, 지금 이제 20년대로 살고 있는데 넘어왔습니다. 건축으로 표현한 삶의 철학.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이제 2020년대에 앞으로 이제 부촌, 현재 부촌이 형성되기도 했고, 앞으로 떠오를 부촌으로 제가 이제 꼽았는데요. 바로 여기 그 현대판 우리나라의 실리콘밸리라고 꼽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고요. 네, 그리고 NC소프트와 안랩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넥슨이나 네오이즈, 스마일게이트 같은 게임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약 1,600여 개가 모여 있는 곳이 있는데요. 네, 바로 판교 테크노밸리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1, 2, 3차가 있는데요. 1차하고 2차는 입주를 완료를 했고요. 3차는 현재 조성 중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업체들이 계속 입주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판교 테크노밸리의 이제 현황을 한번 보시면은
IT 업체가 66.8%로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업체나 엔터 업체들도 이제 대부분 많이 있어서 바로 우리나라 미래 산업들이 이제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연령대 분포를 보시면은 20대와 30대가 60%를 넘어요. 압도적으로 20, 30대 연령층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어서 미래 산업의 미래 인력들이 이제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업종들은 사람으로 그 수익을 내는 고부가가치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항상 인력난에 좀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판교역에 가보시면은 이런 구인 광고들이 굉장히 경쟁적으로 붙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인력난이 심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연봉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봉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고급 인력들이 많이 있고요. 그야말로 명품 인력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고소득 2030 세들이 많이 살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판교에도 부촌이 형성될 수밖에 없겠죠. 네. 실제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여기에 살고 계세요. 여기 백현동에 살고 있는데 여기가 경기도에서 가장 공시가격이 높은 주택이거든요. 그래서 2023년에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65억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높고요. 아까 또 서울에는 이명희 정용진 회장님의 어머님이시죠. 이명희 회장님이 가장 높은 공시 가격이었는데 경기도에서는 이 주택이 가장 높은 공시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여기에 이제 주택을 신축해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공시 가격이 147억. 으로 2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동네는 판교 서판교의 운중동이라는 곳인데요. 이 운중동이라는 곳은 뒤에는 청계산이 있고 앞에는 운중천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배산 임수의 지형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이곳에 가보시면은 굉장히 좀 아늑한 그런 분위기를 좀 느끼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특히 이제 그 타운하우스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단지는 여기에 특히나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자신만의 건축 철학을 담아서 설계한 그런 타운하우스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개를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운종동에 있는 월든힐스라는 타운하우스인데요. 여기에는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의 월든이라는 소설을 한번 읽어보셨죠? 예, 이 책은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가 월든 호숫가의 작은 오두막에서 살면서 상실되어가는 인간성을 좀 회복을 하자라는 내용으로 쓴 책인데요. 그걸 모티브로 삼아서 월든힐스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야마모토 리케인이라는 일본의 건축가가 여기에 사람들이 내 집을 꿈꾸는 동안 주택은 밀실이 되고 주변 환경은 황폐해지고 지역사회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변해버렸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축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건축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층에 4면이 모두 통유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테라스 데크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옆집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좀 말이 많았죠. 사생활 침해 논란도 있었고 에너지 비효율성 논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동으로 데크를 사용하고 유리로 되다 보니까 이곳에 사는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소통을 하게 되고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주를 하고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곳에 사는 주민들이 이 야마모토 리켄에게 이메일을 보내요. 여기에 우리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설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메일을 보내서 야마모토 리켄이 10년 만에 이곳을 다시 찾게 됩니다. 예, 그래서 주민들과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은 파티를 열게 돼요. 그래서 야마모토 리켄이 내가 건축 설계를 의도한 것처럼 이곳 주민들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나도 행복하고 보람이 느껴진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네. 그리고 또 한 번 말씀드릴 곳은 운중동에 있는 르시트 빌모트라는 타운하우스인데요. 이곳은 파리 샹젤리제 거리나 인천공항의 실내 조경을 설계한 장 미셸 빌모트라는 프랑스의 건축가가 이제 설계를 한 곳인데요. 이 장 미셸 빌모트는 자연 속의 미니멀한 건축이라는 가치를 표방을 하면서 이곳에 사는 주민들이 자연을 최대한
만끽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자연 속에서 이런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과 맑은 물 이런 것들을 만끽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게 돼서 이곳에 사는 주민들의 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또 높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해드릴 곳은 운중더 디바인이라는 타운하우스인데요. 이곳은 건축물을 지어서 분양을 한 건 아니고요. 여기에 73개의 필지를 토지를 분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개인 취향에 맞게 건축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토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이 양진석 건축가나 유현준 건축가 그리고 정재현이나 이재혁 건축가 등 유명한 건축가들에게 건축 설계를 의뢰해서 굉장히 자신의 취향에 맞는 특별하고도 유니크한 이제 건축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타운하우스에 들어가 보면은 흡사 이제 단독주택, 고급 단독주택의 전시장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필지를 분양하고 뭐 본인의 이제 희망하는 대로 이렇게 이제 건축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197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부천의 역사와 현재 또 앞으로 어떤 부천이 또 떠오를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한의 부천은 네. 이런 이제 물음표에 대한 해답, 네. 과연 남한의 부천을 또 어떻게 찾아야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메타인지라는 게 이제 많이 뜨잖아요. 네. 메타인지라는 거는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판단하는 능력을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거를 부동산에 한번 접목을 시켜봤어요. 그래서 나를 살게 하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내가 진짜로 원하는 부동산은 어떤 곳일까? 예, 그런 거를 한번 각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천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들 중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단어들을 몇 개 꼽아 보시고 그거에 부합되는 부천이 어떤 곳인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천 중에 한 곳일 수도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의 어떤 곳일 수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은 지금 살고 계신 바로 그곳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의 바람은 부천이 그들만의 세상이 아니라 서로 소통을 하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렇게 인문학으로 풀어본 부천의 역사와 미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재무설계 전문 회사인데 이제 부동산 설계도 상당히 이제 우리 고객분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내 이제 예산을 가지고 어떤 지역이 과연 나의 이제 뭐 희망 부촌이 될지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그동안 흘러온 역사를 보면 또 미래가 예측이 이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강원영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